저는 올해 43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누군가에겐 흔한 불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을 28에 만났어요.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난 첫 자리에서 그 사람은 제게 말 그대로 첫눈에 반했다고 했죠.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구나 하고요. 솔직히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적극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명됐죠. 데이트 때마다 배려가 넘쳤고 작은 것 하나도 제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사귄 지 6개월쯤 됐을 때 남편이 부모님께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네. 어서 와, 어서 와. 추웠지? 여기 앉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정말 좋아하셨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딸을 만난 것처럼요. 시아버지도 과묵하신 분이셨지만 제게는 눈빛부터 유독 다정하셨죠.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앞으로 자주 놀러 와요. 그날 이후로 저는 주말마다 시간이 되면 시댁에 놀러 갔어요. 아직 결혼 전인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설거지하는 걸 못하게 하셨습니다. 에이, 며느리가 무슨 설거지를 해. 이건 내가 할게. 너는 그냥 가서 쉬어. 저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시댁은 정말로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제가 30살이 되던 봄날에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 마련해 주신 아파트였어요. 새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깨끗하게 리모델링까지 해주셨죠. 결혼 후에도 시댁과의 관계는 정말 좋았어요. 명절이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시댁에 가는 게 편했어요. 5년 동안 시댁에서 설거지를 단 한 번도 안 했을 정도니까요. 며느리는 손님이야. 그냥 너도 저기 앉아서 수다나 떨어라. 반면 제 친정은 좀 달랐습니다. 부모님은 애정 표현이 서툰 분들이셨고 집안 분위기도 다소 냉랭한 편이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댁이 더 편했어요. 남편은 친정에서도 사랑받는 사위였습니다. 부모님이 표현은 안 하셔도 남편한테만큼은 다정하셨거든요.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하더니 우리 사위는 참 장가 잘 왔다. 살아가면서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어요. 둘 다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아이 없이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시댁에서도 전혀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들이었죠. 저는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를 공부하며 재택근무를 병행했고 그동안 남편은 회사에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부산으로 발령 났어. 2년 정도는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함께 내려갈까도 고민했지만 저의 대학원 논문 심사가 코앞이었고 일도 손을 뗄 수 없었습니다.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당신 일 있잖아. 나 혼자 먼저 내려갈게. 대신 주말마다 올라올 거야. 그렇게 우리는 주말 부부가 됐고 처음엔 정말 애틋했어요. 남편은 매일 전화했고 주말마다 어김없이 서울로 올라왔죠. 오늘 뭐 했어? 밥은 먹었고? 보고 싶다. 떨어져 있으니 오히려 더 간절했어요. 남편이 올라오는 금요일만 기다렸고 주말이 너무 짧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요. 주말 부부 생활이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남편에게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매일 오던 전화가 이틀에 한 번으로 줄었고 문자 답장도 점점 늦어졌죠. 오늘 회식이라 늦을 것 같아. 당신 먼저 자. 여기 일이 좀 많아서 나중에 전화할게. 이런 메시지들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쁘겠거니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달랐습니다. 통화를 해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예전엔 제 하루 일과를 궁금해하고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이제는 형식적인 대화만 나누고 빨리 끊으려 했어요. 그래, 알겠어. 나 피곤하니까 나머지는 내일 얘기하자.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톤이었죠. 주말에 서울로 올라오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처음 2달은 매주 올라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격주가 됐고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번 주는 금요일 저녁에 팀 회식이 있어서. 다음 주는 프로젝트 마감이라 주말에도 나가야 해. 핑계는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불안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어요. 한 번, 2번, 3번 계속 연결음만 울렸죠. 1시간쯤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샤워하고 있었어. 왜? 밤 11시 샤워요? 이상했어요. 하지만 의심하는 게 싫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피곤해. 내일 통화하자. 그렇게 전화는 바로 끊겼어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 남편이 올라왔고 오랜만에 만난 건데 반갑지 않았습니다. 아니, 남편이 저희 만남을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나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포옹도 없고 키스도 없었어요. 그냥 신발 벗고 소파에 앉더니 바로 TV를 켰어요. 오랜만인데 밖에 나갈까? 나 피곤해. 그냥 집에 있자. 그 주말 내내 남편은 집구석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누구한테 연락이 오는 건지 화면을 제게 보이지 않으려고 신경 쓰는 게 보였어요. 대체 누구한테 연락이 그렇게 와? 회사 사람이지 뭐. 주말에도? 응, 급한 일이래. 거짓말 같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 주말이 지나고 남편이 부산으로 내려간 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밤마다 핸드폰을 붙잡고 남편의 SNS를 뒤졌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 끙끙대며 고민을 하다가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남편이 좀 이상해. 이상하다니? 예전 같지 않아. 연락도 뜸하고 만나도 무심해. 주말 부부라 그런 거 아니야?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고? 친구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자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감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남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기로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산행 KTX표를 끊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출발하는 기차였죠. 남편은 제가 그날 대학원 세미나가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오늘 세미나 끝나면 늦을 것 같아. 거짓말을 했어요. 제 인생에서 남편에게 처음으로 하는 큰 거짓말이었죠.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도 별다른 의심 없이 대답했어요. 부산까지 가는 2시간 반 동안 제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뭔가 확실한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저녁 7시쯤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남편의 사택으로 향했죠. 20분쯤 걸렸어요. 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집안은 조용했어요. 불이 꺼져 있었고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인 것 같았습니다. 불을 켜고 집안을 둘러봤어요. 첫인상은 너무 깨끗하다였습니다. 남편은 원래 스스로 정리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집은 마치 누가 계속 관리하는 것처럼 깔끔했어요. 작은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엔 설거지가 깨끗하게 돼 있었고 행주도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냉장고를 열었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반찬통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는데 김치와 멸치볶음, 계란말이와 시금치나물 전부 집에서 해먹는 스타일의 반찬들이었죠. 남편은 요리를 못합니다. 집에 있을 땐 제가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반찬들은 누가 만든 걸까요? 그 다음에 화장실로 갔더니 세면대 위에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 제 거가 아닌 스킨로션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컵에 꽂힌 칫솔 2개. 하나는 남편이 쓰던 파란색이었지만 다른 하나는 분홍색이었어요. 그걸 보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서랍을 열었을 때 결정타가 있었는데 분명히 처음 보는 여자 머리핀이었어요. 진주 장식이 달린 핑크색 핀이었죠.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왔어.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제 모습을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반가움도 놀라움도 아니었어요. 그저 당황과 불쾌함이 섞인 표정이었죠. 깜짝 방문이야. 당신 보고 싶어서. 먼저 전화라도 하지 그랬어. 갑자기 세미나가 취소됐거든.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남편은 계속 불편한 기색이었어요. 이 머리핀은 누구 거야? 떨리는 손으로 핀을 들어 보였습니다. 모르겠는데 원래 있던 거 아니야? 아니면 당신이 왔을 때 놓고 간 건가? 원래 없었어. 이 칫솔도. 아 맞다. 회사 후배가 잠깐 들렀었어. 씻고 가려고. 말이 안 됐어요. 회사 후배가 왜 여기서 씻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잡아댔습니다. 너 요즘 왜 이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날 밤에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뒤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대학원 과제도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머릿속엔 온통 그 분홍색 머리핀과 냉장고의 반찬통 생각뿐이었어요. 결국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제 편이 되어주셨을 테니까요. 어머님 저예요. 무슨 일이야? 저 요즘 남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평소와는 다른 어색한 침묵이었죠. 이상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저한테 연락도 뜸하고 주말에도 잘 안 올라오고. 제가 며칠 전에 부산 집에 갔었는데 뭔가 이상한 게 많았어요. 아들이 요즘 일이 많다고 하더라. 너무 걱정 마. 바쁘면 그럴 수 있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 톤이었죠. 그 순간 알았어요. 시어머니도 알고 있다는 걸요. 혹시 어머님이 뭔가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야. 내가 뭘 알겠어. 너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통화는 어색하게 끝났고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아껴주시던 시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떴어요.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죠.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애랑 빨리 정리해라. 일 커지기 전에. 며느리한테 들키면 큰일 난다. 잘못 보낸 거였습니다. 남편에게 보내려던 카톡 문자를 제게 보낸 거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봤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어요. 5분 후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계속 울렸지만 무시했죠. 문자가 또 왔어요. 며느리야, 아까 문자 잘못 보냈어. 신경 쓰지 마. 다른 거야. 다른 거? 무슨 다른 거요? 그 애가 누구고 정리가 대체 무슨 소리인 걸까요? 더 이상 바보 취급당하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키를 집어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30분 만에 시댁 앞에 도착했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저예요, 어머니.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시아버지도 거실에 계셨어요. 너 갑자기 왜 이래? 온다는 말도 없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자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말이다. 그 애가 누구예요? 정리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더니 입을 열었어요. 앉아라. 얘기 좀 하자. 서서 들을래요. 너희 남편이 지금 좀 헷갈려 하는 것 같다. 듣자 하니 회사 후배랑 좀 가까워진 것 같더라고. 헷갈린다고요? 가까워졌다고요? 그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죠? 바람이라니 그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뭐예요? 어머님, 아버님은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지자 시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며느리야, 진정해.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건 다 그런 거야. 조금 기다리면 금방 끝나? 뭐라고요? 금방 끝난다고요? 바람은 언제나 끝나게 돼 있어. 조금만 참으면 돼. 괜히 성급하게 이혼까지 생각하지는 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던 분이 이제는 아들 편만 드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 5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고 시댁 일도 친정일처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저보고 참으라고요? 그래도 이혼은 안 돼.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가정이 깨지는 건 더 안 좋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결국 며느리일 뿐이라는 걸요. 딸이 아니라 그저 아들을 위한 도구였던 거죠. 알겠어요. 저희 그냥 이혼할게요. 며느리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바로 친정으로 향했고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셨죠. 너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엄마,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엄마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뭐? 그럴 리가 없어. 사위가? 확실해. 시댁도 다 알고 있었어. 제 목소리를 들은 아빠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설명을 해드렸고 아빠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네가 결정한 대로 해. 아빠가 지켜줄게.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인 대학 동기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우야,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인데? 이혼 소송하려고,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뭐? 진짜? 카페에서 만나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문자나 통화 내역, 사진, 녹음 중에 뭐라도 있어? 머리핀이랑 칫솔이랑 시어머니 문자 정도. 그것만으론 약해. 더 확실한 게 필요해. 불륜 현장을 직접 확인하거나 상대방과 남편의 대화 내용 같은 거. 어떻게 그걸 구해? 너 다시 부산에 내려가야 해. 남편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바람 피우는 현장을 잡아야 해. 그 말을 듣자 저는 갑자기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저는 다시 부산행 기차를 탔어요. 이번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요. 남편이 회사에 있는 시간을 노려서 다시 사택에 들어갔고 그때 제 손에 든 건 녹음기와 카메라였죠. 거실을 살피다가 소파 쿠션 밑에서 남편의 여분 핸드폰을 발견했어요. 남편은 업무용과 개인용 두 대를 쓰는데 이건 개인용이었습니다. 핸드폰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화면을 열자마자 카카오톡 알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이름은 혜원이라는 낯선 이름이었죠. 오빠 오늘 몇 시에 와? 보고 싶어. 오늘 내가 저녁 해줄게. 손이 떨렸지만 계속 스크롤을 내렸어요. 대화 내용은 차마 읽기 힘들었지만 모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사랑해. 나도 빨리 이혼하고 너랑 정식으로 만나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줘. 곧 정리할게. 정리요? 저를 정리한다는 거였어요. 갤러리에는 둘이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바닷가에서, 심지어 이 집 침대에서 찍은 셀카도 있었어요. 그것도 전부 증거로 남겼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일찍 퇴근한 건가 싶었는데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아직 안 왔네? 혜원이라는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침실로 숨었고 문틈 사이로 여자를 훔쳐봤습니다. 나이는 20대 후반쯤 돼 보였고 마트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내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요. 저는 조용히 주머니에 있는 녹음기에 스위치를 켰어요. 30분쯤 지나서 현관문이 또 열리고 이번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왔어? 응, 오빠 배고프지? 곧 다 돼. 남편은 여자를 껴안으며 키스했어요. 제가 있는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침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나 몰래 재밌게 놀고 있네? 제가 나타나자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왜 여기? 혜원이라는 여자는 저를 보더니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세요? 제가 이 사람 아내예요.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당황하면서 오히려 저를 향한 적대감으로요. 아, 그 아내?
오빠한테 들었어요. 들었다고요? 네, 이미 끝난 관계라고 곧 이혼한다고 하던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이혼 의사도 밝히지 않았는데 남편은 이미 이 여자한테 이혼한다고 말한 거예요. 끝난 관계? 우리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유부남과 동거하고 있는 거고. 무슨 동거? 그냥 가끔 놀러 오는 거예요. 가끔? 냉장고에 당신 손으로 만든 반찬이 가득한데? 제 말에 혜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화 전부 녹음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두 사람한테 소송 걸 거예요. 뭐? 상간녀 소송? 이제야 겁이 나는지 얼굴이 창백해졌고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여보, 진정해. 얘기 좀 하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 당신이 바람 피운 거 다 알고 있어. 증거도 다 확보했고.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확보하고 그날 저는 그 집을 나오며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요. 그날 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온 저는 변호사 친구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메시지들, 녹음 파일과 목격자 연락처까지요. 이 정도면 충분해. 확실한 불륜 증거야. 지우는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무조건 이길 거야.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다는 증거가 명확하니까. 정말 고마워. 친구 사이에 무슨, 이제 이혼 서류 준비할게. 남편한테 통보해야 하는데 네가 할래? 아니면 변호사 통해서 할래? 내가 직접 할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제 전화를 3번 만에 받았죠. 뭐야? 나 이혼할 거야. 이미 변호사 선임했고 일주일 안에 서류 보낼 거야.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여보,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 우리 이미 끝났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다시 잘해볼게. 다시? 뭘 다시 해? 당신 그 여자한테 이미 이혼한다고 말했잖아. 곧 정식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고. 그건 내가 천천히 설명할게. 증거 다 있어. 변호사한테 전부 넘겼고 상간녀 소송도 준비 중이야. 상간녀 소송? 너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죠. 당연하지. 내 결혼 생활을 깬 대가를 치러야 해. 여보, 제발 그건 좀. 끊을게. 전화를 끊었어요.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남편에게 이혼 서류가 전달됐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든 조건이 명시돼 있었죠. 남편은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결국 어쩔 수 없이 받았죠. 그리고 그로부터 3일 후에 남편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혜원이라는 그 여자와 함께였죠. 현관 앞에 선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하러 온 거야? 남편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이혼 서류 사인했어. 그래서 여자까지 데리고 온 거야. 저희 두 사람의 대화에 갑자기 혜원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진명이를 오빠한테 넘기세요. 그럼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주제에 집까지 달라고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조건을 달아? 아내였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양심이라고요? 불륜녀가 나한테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집은 못 줘. 그건 재산 분할 대상이야. 그럼 이혼 안 해도 돼. 서류 다시 줘. 그래, 그럼 법정에서 봐. 재판 이혼하면 당신이 유책 배우자니까 위자료는 더 많이 나올 거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아니, 너무 이러지 마. 우리 좋게 끝낼 수 있잖아. 당신이 바람 피우고 나한테 좋게 끝내자고?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오빠, 이런 사람이랑 왜 결혼했어요? 성격 진짜 더럽네. 그 여자가 또 끼어든 순간 참았던 게 폭발했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성격 더럽다고 했어? 남의 남편 빼앗아 놓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 당신이 얼마나 비열한 짓을 했는지 알아? 비열? 오빠가 날 사랑한 거예요. 당신이 아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오빠가 날 찾은 거잖아요.
주말 부부하면서 참고 기다린 게 내 역할을 못한 거야? 말다툼이 커지자 남편이 그 여자를 말렸습니다. 그만해, 혜원아. 우리가 가자. 싫어요. 이 사람이 집을 포기해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고요. 그래, 시작해봐. 근데 법정에서 보자고. 너한테도 소송 걸 거니까. 소송이라는 말에 혜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아무래도 그건 좀. 왜? 겁나? 당연히 겁나야지. 나 너한테 위자료 톡톡히 받을 건데. 여보, 제발 혜원이는 빼고 우리끼리 정리해. 차라리 집은 내가 포기할게. 그러니까 소송은 하지 말아줘. 안 돼. 당신도 이 여자도 대가를 치러야 해. 그날 이후 본격적인 법적 싸움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회사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회사 여직원과의 불륜은 사내 윤리 규정 위반이었거든요. 그리고 혜원이라는 그 여자는 집에서 쫓겨났다고 들었어요. 부모님이 유부남과 만난 사실을 알고 집에서 내쫓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제발 소송만 취하해줘. 혜원이 집에서 쫓겨났어. 지금 우리 둘 다 정말 힘들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잘못했어. 인정해. 근데 이렇게까지 할 거야? 당연하지. 당신들이 내 삶을 망쳤는데. 그러자 시댁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시아버지가 전화하셨어요. 며느리야,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 근데 이혼까지는 다시 생각해봐. 이미 늦었어요. 서류 다 넘어갔다고요. 그 아파트는 너한테 줄게. 명의도 네 앞으로 해줄게. 그러니까 소송은 하지 말아줘. 아들이 힘들어지니 이제서야 태도가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이혼 조정이 성립됐어요. 아파트는 제 명의로 넘어왔고 남편은 추가 재산 분할로 3천만 원을 더 제게 지급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그 다음이었죠. 바로 상간녀 소송이요. 상간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맞섰고 자기는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죠.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고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카카오톡 대화에서 이혼하고 정식으로 만나자는 내용이 있었고 그 여자도 기다릴게라고 답장했었거든요. 법정에서 상간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저 사람한테 속은 거라고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지속했으며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상간녀에게 2,500만 원을 받게 되었죠. 상간녀는 법정을 나서며 저를 노려봤어요. 만족해요? 이렇게까지 해서? 당연하죠. 당신이 마땅히 치러야 하는 대가예요. 진짜 후회할 거예요. 이렇게 악착같이 굴면. 글쎄요. 후회는 당신이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났어요. 법적으로는요. 남편은 위자료를 내기 위해 차를 팔았고 상간녀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까지 돈을 안 내자 저는 재산 압류 신청을 했어요. 그녀의 급여도 가압류했죠. 변호사였던 제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 진짜 철저하다. 끝까지 가는구나. 당연하지. 대가는 확실히 치러야 하는 법이야.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시어머니가 혼자 저를 직접 찾아왔어요. 여긴 대체 왜 오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우리 아들을 너무 감쌌어. 그래서 이렇게 됐나 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 같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죠. 이제 와서 사과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알아.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우리 아들이 지금 정말 힘들어. 저도 혼자 힘들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아들 편만 드셨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셨고 그게 시댁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정리됐어요. 이혼도, 소송도, 위자료도 말이죠. 이제 제 앞엔 새로운 인생만 남았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저는 텅 빈 아파트에 혼자 남았어요. 남편에게 받은 그 아파트였죠.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그리고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남편과 상간녀의 모습이 떠올랐고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얼굴이 보였어요. 어느 날 밤 너무 괴로워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갑자기 또 무슨 일이야? 내가 너무 독하게 군 걸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무슨 소리야?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기긴 했는데 뭔가 다 잃은 것 같아. 친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 당연해. 5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랑 헤어진 거잖아. 근데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네가 얼마나 선택을 잘한 건지. 정말일까? 그렇다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만 기억해. 너는 배신당한 사람이야. 잘못은 네가 한 게 아니라고. 그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이혼녀라는 딱지와 주변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혼 후에 처음으로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왜? 할 말이 있어.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대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1시간 후에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은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살도 빠지고 수염도 제대로 안 깎은 모습이었죠. 나 혜원이랑 헤어졌어. 그래서 그의 집안에서 나한테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렸어. 나 때문에 집안이 큰 망신당했다고. 아이러니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한다던 사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다니요.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건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친 짓을 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제발 다시 한 번만. 그 모습에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비참한 웃음이었죠. 당신 지금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너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회사도 잘렸고 혜원이도 떠났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돌아와 달라고? 나한테?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저는 대답 대신 지갑에서 10,000원 한 장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던졌죠. 이거 택시비야.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 당신 쓰레기통 아니야. 그 여자가 떠나니까 다시 나한테 오는 거잖아. 그게 당신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 행동인지 알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당신이 날 버렸을 때 난 죽을 것 같았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나 자신이 부끄럽고 초라했어. 근데 이제는 달라? 나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 이게 마지막 경고야. 그렇게 카페를 나왔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을 살기로요. 먼저 대학원 논문에 집중했어요. 이혼 과정에서 미뤄뒀던 연구를 다시 시작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겪은 일이 연구에 도움이 됐어요. 배신과 이혼이라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느낀 감정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거든요. 밤낮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자료를 찾고 인터뷰하고 분석하고 수정했어요.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저를 치유했어요. 반년 후에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교수님들은 제 논문을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 논문은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이 느껴져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 고통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순간이었죠. 학위를 받은 뒤에 저는 바로 임용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상담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제가 겪은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공부했어요. 주말도 없이 친구들이 놀자고 연락해도 거절했죠. 공부하는 동안 힘들 때마다 떠올린 게 있었어요. 카페에서 남편을 뿌리치고 나왔던 그 순간이요. 그때 느낀 자유로움과 당당함을 잊고 싶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임용고시 날이 왔고 저는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다행히 제 번호가 있었어요. 합격이다. 혼자 있던 방에서 소리를 질렀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정말?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도 오셨습니다. 아빠도 전화를 받으셨어요. 잘했다. 고생 많았어. 아빠의 목소리에도 울먹임이 묻어 있었어요. 드디어 3월에 학교 발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의 상담실이었죠. 첫 출근 날 교장 선생님이 반겼어요. 선생님 환영합니다. 우리 학교에 상담교사가 꼭 필요했는데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담실은 아담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책상과 의자, 그리고 학생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었죠. 그리고 제 처음 상담 학생은 고2 여학생이었어요. 선생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일인데?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그게 제 잘못인 것 같아서.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학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부모님의 선택은 부모님의 몫이야.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제 말 한마디에 학생은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위로해야 할 자리니까요. 상담이 끝나고 학생은 밝은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이랑 얘기하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 말이 정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상담실을 찾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 관계, 가정 문제, 다양한 고민들이었죠. 저는 한 명 한 명 정성껏 상담했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이 이 아이들에겐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부르셨습니다. 선생님, 학생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학부모들도 선생님 칭찬이 자자하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날 퇴근길에 거울을 봤더니 거기엔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있었어요. 이혼 직후에 거울도 제대로 못 봤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 참 열심히 잘 살았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남편도 시댁도 상간녀도 이제는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대신 제 꿈과 목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었죠. 진짜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당당할 때 행복이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항상 재미있게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직접 사연을 적어보는 날이 오다니 참 신기한 마음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몇 해 전 결혼 생활을 정리한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혼한 뒤로 요즘 저는 하루하루가 바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낯설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남편과 헤어지고 저는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누리며 살고 있다고 느껴요. 잘 먹고 잘 자고 일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이런 순간에 문득 전 남편이 떠오르곤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전 남편 덕분에 제가 지금의 삶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패한 결혼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게 삐걱거린 건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몇 년이 지나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늦은 나이에 신혼을 맞이했고 조금은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설렘이 있었죠. 함께 살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맞춰가는 과정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드러났어요. 우리는 결혼 후에 돈 관리를 각자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매달 정해진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고 양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반반 내기로 했죠. 그 제안은 남편이 먼저 했고 저는 남편의 말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각자 자기 수입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건 공평하게 나누자. 그 말이 그때는 참 괜찮게 들렸거든요. 하지만 어쩌다 알게 된 사실 하나가 평화롭던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시부모님께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50만 원이라는 액수의 돈 자체가 아니라 저와의 약속을 어겼다는 점이었어요.
공평하게 똑같이 서로에게 치사하게 굴지 말자고 하던 사람이 왜 제 뒤통수를 쳤을까요? 더 답답했던 건 들킨 이후의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사과는커녕 그게 대체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뻔뻔하게 굴더군요. 나중에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며 시부모님 생활이 어려우니 도와드린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최소한 돈을 드리기 전에 저한테 이야기라도 했어야죠. 우리는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함께 결정하자는 약속을 했었잖아요. 결국 이 문제 때문에 감정이 격해졌고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그 일 이후 앞으로는 각자 부모님 따로 챙기자며 저도 제 마음대로 처가에 용돈을 드리라고 하더군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그 표정과 말투엔 얄밉고 치사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 무렵 저는 직장을 잠시 쉬고 있는 상태였어요.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급여가 줄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부부 사이의 믿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능력을 운운하며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었어요. 당신 지금 일도 안 하잖아.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당신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이 손해를 봐야 해? 당신도 당신 능력껏 처갓집에 알아서 해드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사람 사이의 약속이 언제부터 이렇게 가벼운 것이 되었나요?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자 곧바로 태도를 바꾸고 나에게는 능력껏 하라는 말로 책임을 떠넘기는 남편이었고 결국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겠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내 인생 다시 내가 책임지자.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이력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결국 오늘날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참 아프고 치사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들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고 목표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보다 당당하게 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전 남편이 내게 남긴 건 상처뿐이었지만 그 상처가 나를 깨우고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던 그 시기에 여기저기에서 연락이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보다 낮은 연봉 제안을 받으니 선뜻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더 나은 조건의 자리가 나올지도 몰라. 그렇게 몇 번을 미루다 보니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것처럼 보여져서 점점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생활비를 책임지는 상황이 그에겐 꽤 무겁게 느껴졌겠지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차라리 제게 솔직하게 털어놨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제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결국은 자기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벌었으니 내가 쓰는 건 당연하다는 식의 태도로요. 저는 그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면서도 나에겐 그 어떤 설명조차 하지 않았는지, 왜 나를 동등한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서운함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그는 제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앞으로 자기 부모는 자기가 챙길 테니 저도 제 부모는 제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벌이도 없는 저에게 그런 말을 내뱉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며 속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었어요. 공동 지출을 제가 감당하지 못한 만큼 나중에 직장이 생기면 매달 추가로 갚으라고 하더군요.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말과 함께요. 우리가 진짜 부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얼굴이었어요. 만약 상황이 반대였다면 나는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결심했죠.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남편은 제가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다시 일어서지 못할 줄 알고 큰 소리 쳤겠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아니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로요. 하지만 마음만 먹는다고 현실이 따라오진 않더라고요. 당시 제 수입은 제로에 가까웠고 가진 것이라곤 퇴직금과 마음속에 있는 오기뿐이었습니다. 퇴직금도 최대한 안 쓰고 버티자고 마음먹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돌파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생각은 항상 도끼처럼 날이 서 있었고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서 깊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대로 좋은 회사에 들어가긴 어려워 보이니 차라리 아예 새로운 길을 가보자.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결심했어요.
집안일을 마친 뒤 남는 시간마다 책상 앞에 앉아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처음엔 무슨 공부냐고 물었고 나중엔 대놓고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자격증인 줄 알아? 얼마 못 가고 포기하겠지. 그 결심이 얼마나 가나 보자. 하지만 그의 비아냥은 오히려 저를 자극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걸 왜 시작했나 싶은 날이 찾아왔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의 얄미운 얼굴이 떠올랐고 그게 또 저를 책상 앞으로 불러들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 덕분에 더 열심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시당한 기억이 저를 붙잡아준 겁니다. 그 당시 제가 급하게 준비한 자격증은 바로 공인중개사였어요. 생전 접해보지 않았던 분야였고 공부도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고 머리가 굳어버린 상태에서 외우고 또 외우고 뒤돌아서면 까먹고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한다. 무엇보다 이대로 포기하기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시험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남편이 말하더군요. 이제 곧 우리 엄마 생신이니까 당신 나랑 생신상 좀 같이 차리자. 남편의 말을 들으며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 나 공부해야 해. 시간 얼마 안 남은 거 알잖아. 남편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상도 안 차리고 뭐 하는 거냐며 화를 냈지만 저는 예전에 그가 제게 했던 말을 똑같이 돌려줬습니다. 당신이 먼저 나한테 그랬잖아. 서로 부모님은 각자 챙기자고. 당연히 생신상도 각자 챙기는 거야.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 말에 남편은 당황하더니 유치하게 받아치더군요. 그래, 그럼 나도 앞으로 처갓집 안 갈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지 마. 당신 안 가도 돼. 어차피 우리 집에 가봐야 밥이나 먹고 소파에 누워있기만 하잖아. 이때 느꼈어요. 내가 참 많이 달라졌구나. 예전 같으면 어떻게든 갈등을 피하려 했겠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상대가 남편이든 그 누구든 간에 말이죠. 치사하게 각자 부모에게 용돈을 따로 드리자고 해놓고 시어머니 생신상은 저더러 차리라니. 뻔뻔함도 이런 뻔뻔함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그날 저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어버이날이든 생신이든 명절이든 이제부터는 각자 부모는 각자 알아서 챙기자고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제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했습니다. 남편은 친정에 오면 손님처럼 대접받고 소파에 누워 쉬기 바빴지만 저는 시댁에 가면 10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집안일을 돕느라 바빴거든요. 그런 아내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고맙다는 말 하나 없는 사람에게 뭘 더 바라겠어요. 게다가 시험 준비로 정신이 없던 터라 마음마저 더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소홀하면서 왜 나는 시어머니 생신상을 정성껏 차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치에도 맞지 않고 기분도 영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저는 조용히 묵묵히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시작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결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사실을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더 잘 돼서 말이 아닌 현실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 공부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걸 눈치채더니 또 슬슬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은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네. 결국 포기한 거야?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다. 결국 책값만 버렸다니까? 저는 얄미웠을 그 말이 합격을 하고 난 이후에는 우스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넘겼어요. 어차피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거든요. 문제는 자격증은 땄지만 이제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던 중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한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분이셨는데 마침 공인중개사로 사무실을 운영하시고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에도 밝으신 분이었습니다. 저의 사정을 들으신 그분은 기꺼이 제게 자신의 노하우를 모두 전수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그분 밑에서 일도 배우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부동산 투자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제 퇴직금과 친정 부모님이 주신 돈을 보태 투자에 나섰고 결과는 제법 괜찮았어요. 리모델링한 낡은 집을 세놓고 또 경매를 통해 하나둘씩 물건을 알아갔습니다. 그렇게 월급 외에 매달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제 삶은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그제야 비로소 저는 진짜 나답게 숨 쉴 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저는 친정 부모님께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드리겠다고 말했죠. 부모님은 오히려 미안해하시며 그래도 되겠냐고 하셨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제 능력으로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앞으로 더 잘 되면 300만 원, 400만 원 더 많이 드릴게요. 정말 기뻐하시는 부모님의 그 얼굴을 보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해졌습니다. 효도는 마음이 아니라 실행이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제 곁에 있었습니다. 뭔가 예전과는 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갈피를 못 잡는 눈치였죠.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당신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 옷이나 가방도 새로 생겼던데. 그냥 마음에 들어서 좀 샀어. 그거 명품 아니야?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걸 사? 남편의 질문에 저는 별다른 대답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급기야 자기 몰래 복권에 당첨된 거 아니냐며 눈을 반짝이더군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앞에서 허둥대는 모습이 우스워서 일부러 끝까지 숨겼어요. 그런가? 복권 당첨일 수도 있지 뭐. 남편은 진심으로 놀라더군요. 진짜야.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당신이랑 나 이제는 각자 돈 관리하잖아. 굳이 말할 필요 있나? 남편은 당황한 듯 그래도 부부인데. 라고 항의하길래 저는 한술 더 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랬잖아. 각자 알아서 하자고.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말을 걸고 괜히 부엌에서 얼쩡거리기도 하고 딱 봐도 뭔가 캐고 싶어 죽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려줘도 되는 시점이었지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그리고 운명의 날, 남편이 결국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씩씩거리며 묻더군요. 당신 작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다며? 게다가 처갓집에 200만 원씩 용돈도 드리고 있다면서? 저는 살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오늘 처갓집에 다녀왔거든. 당신이? 갑자기? 왜? 사위가 장인 장모님 뵈러 가면 안 되는 거야? 나는 거기 출입 금지야 뭐야?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처가의 마음을 쓰던 사람이었는지. 그러더니 본론으로 돌아오며 말하더군요. 당신 부동산 투자해서 대박 났다며. 이걸 왜 이제서야 말해? 어떻게 나한테 숨길 수가 있어? 난 이런 거 진짜 서운해. 서운하다. 그 말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서운하단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순간 참 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말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 타이밍을 놓친 거야. 남편은 제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일부터 아버지 친구분 따라 일을 시작한 것, 그리고 경매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해서 부모님께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드리는 것까지 모두 비밀로 한 의도가 뭐냐고 다그쳤습니다. 말하지 않아 서운했다고 했죠. 그 말에 저는 단박에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한테 말 안 하고 시댁에 매달 50만 원씩 용돈 드렸잖아. 너도 비밀로 했는데 난 그러면 안 되냐고 묻는 거야?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더군요. 말문이 막혔는지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버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존심은 있는지 그건 그거고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께 매달 200씩은 너무한 거 아니냐? 화제를 돌리더군요. 그러더니 기어코 이런 말을 꺼냅니다. 아무튼 나는 인정 못하니까 그 200만 원 당장 찾아와. 그리고 나한테 줄 돈도 얼른 보내. 이제부터는 공평하게 따져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훅 하고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부모님께 드린 용돈을 왜 당신이 돌려받으라고 해? 우린 부부잖아. 네가 버는 것도 결국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이니까.
이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 모든 걸 공동재산이라고 부를 자격이 그에게 있었던 걸까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잠시 집에 있었던 동안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전부 다 받아낼 거야. 그러더니 이제 와선 제가 부모님께 드린 용돈까지 되찾아오라며 돈 계산을 시작했어요. 그 논리는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 과거에 그가 홀로 책임졌던 생활비를 청구하겠다는 거죠. 게다가 부모님께 드린 용돈도 우리 돈이라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니? 누가 먼저 각자 돈은 각자 알아서 관리하자고 했는데 부모님 용돈도 각자 알아서 하자며. 그건 너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야. 솔직히 말해 남편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잘 나가니까 속이 뒤집힌 거였어요. 본인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제가 부럽고 얄미웠던 거겠죠. 어쩌면 그 돈을 자기 손 안에 넣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고요.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우리가 벌이가 비슷했잖아.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다르잖아. 그러니까 나눠야지. 저는 숨을 고르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은 상황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거면 나도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잔뜩 심통난 얼굴로 저를 노려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애초에 본인이 아무런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자신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이야기가 흐지부지 되려 할 무렵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쉬는 동안 당신한테 받은 건 곧바로 입금할게. 그건 내가 책임질 몫이니까. 하지만 부모님 용돈은 얘기가 달라. 거기에 대해서는 당신이 왈가왈부할 지분이 없어.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부끄러움인지 분노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젠 더 이상 제가 예전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사실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던 시점까지도 저는 이혼을 깊이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에게 보란 듯이 잘 살아보겠다는 오기로 버텼고 실제로 그렇게 해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이 또다시 본인의 이익에 따라 말을 바꾸고 부모님께 드린 용돈까지 욕심내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람과 더 오래 살아가는 게 맞을까? 그날 이후 저는 한 번도 남편에게 제 수입이나 계획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히 더 단단히 저만의 인생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마침내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이혼이란 말이었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생각 있어. 이혼하자. 이제 와서 이혼 못할 거 없어. 나도 당신한테 받아낼 거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말투도 표정도 너무도 뻔했습니다. 저를 겁주고 흔들려는 의도가 훤히 보였죠.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신은 제가 집에서 쉴 때 혼자 먹여 살렸고 그간의 혼인 생활이 파탄난 건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요. 나중에는 슬쩍 제 재산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세주고 있는 아파트가 몇 채라며? 그리고 상가랑 빌라도 있다던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어떻게 감쪽같이 숨기고 있었냐? 진짜 너한테 너무 실망스럽다. 심지어 본인이 저보다 더 많이 이 집에 투자했다면서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나라고도 말했죠. 저는 그 말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이 말이 나오네. 그가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제 안에서 마지막 남은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끊어져 있었던 걸지도 모르죠. 처음엔 이혼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정이 식어갔으니까요. 무엇보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눈치를 볼 이유가 없는 못난 사람이었어요. 잘 벌고 잘 나가고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뚝 선 지금 제가 그와 함께 살 명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마침 잘 됐네.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마땅한 이유가 없어서 미뤄왔던 저에게 그는 마침내 스스로 자신의 등을 떠민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조용히 짐을 챙겼어요. 사실 그 집에도 제 돈이 들어갔고 대출도 공동으로 갚고 있었기에 제 몫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혼하면 법적으로 다 분할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게 아깝지도 않았고 더 이상 그 공간에 머무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짐을 챙겨 나가려 하자 남편은 그제야 다급해졌는지 고래고래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진짜 나갈 거야? 그깟 돈 때문에 나를 버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러더니 결국엔 제 손을 억세게 붙잡더라고요. 그 순간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더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몸싸움으로 번질까봐 조용히 참은 채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한 발짝도 들어올 생각하지 마. 도어락 비밀번호 바꿀 거니까.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저는 한치의 미련도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당연히 친정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죠. 이 모든 일이 벌어질 때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창피하기도 했고 그 사람 때문에 부모님을 걱정시키기 싫어서였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걸 털어놓자 부모님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김서방이 그렇게 치사한 사람인지 몰랐어. 앞으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고 단단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돈도 있고 능력도 있겠다. 새 출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참에 깨끗이 정리하고 더 좋은 사람 만나. 부모님의 말 속엔 섭섭함보다 안도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제대로 된 사위 노릇 한 번 하지 않았던 사람, 오히려 딸을 고생만 시키고 속 썩인 사위. 이제는 손절할 때가 됐다고 더는 참고 기다려줄 필요가 없다고 느끼셨던 거겠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주 깊은 잠을 잤습니다. 불안함도 억울함도 참아야 할 이유도 없는 그런 밤이었어요. 아무리 사위가 백년 손님이라지만 딸을 속상하게 만든 사람을 어찌 곱게 보겠나. 부모님도 더는 참지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이혼은 마음 굳힌 일이었기에 쇳불도 당김에 빼자는 심정으로 이혼의 속도를 냈어요. 저희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고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준비했죠. 그간의 과정과 자료를 다 모아서 보여주니 변호사도 말하더군요. 이 사건 절대 손해볼 일 없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들으니 묘하게 마음이 놓이면서도 속 깊은 곳에서 오기가 또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래, 이렇게 끝내기엔 너무 심심하지 않나? 이혼의 마침표를 좀 더 화려하게 찍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이 사람에게 정말 기억에 남을 한 방을 선물해 주자고요. 다음 날 저는 옷장 안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꺼내 입고 평소 아껴두던 명품 가방을 메었습니다. 그 위에 선글라스까지 걸치고 당당한 걸음으로 남편이 일하고 있는 외제차 매장에 들어섰죠. 처음엔 저를 아예 못 알아보더군요. 직원처럼 능청스럽게 다가와 묻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차 보러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선글라스를 벗자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익숙한 얼굴, 그러나 전혀 익숙지 않은 분위기에 저를 마주하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그러더니 또 혼자 북치고 장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설마 여기까지 날 설득하러 온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나 없인 안 되잖아. 이렇게 꼬리를 내릴 거면서 뭐하러 고집을 피워. 어휴, 괘씸하긴. 하지만 이번 한 번만 봐준다. 여기까지 듣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여기 차 사러 왔어. 딱 잘라 말하자 그의 입이 헉하고 벌어졌죠. 뭐? 차를 산다고? 그래, 고객이 차 사러 왔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비켜, 바쁘거든. 남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옆으로 비켰고 저는 매장 한켠에 있던 다른 딜러를 불렀습니다. 매장 안에 딜러가 여럿이 있었기에 누굴 불러도 상관은 없었죠.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왔고 저는 그에게 최고의 모델을 골라 설명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설명을 참 친절하게 잘하시네요. 누구랑은 다르게요. 그 말을 일부러 조금 크게 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들으라는 소리라는 걸 알아듣게요. 남편은 말도 못 붙이고 제 뒤에서 그저 망연자실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최고급 세단 모델을 골라 바로 계약했고 이 모든 과정이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 비싼 차를 탈 건 아니었고 20년 가까이 된 우리 친정아빠가 탈 차를 바꿔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날 밤 아니나 다를까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남편이 저희 친정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길래 문을 열었더니 축 늘어진 어깨와 술에 절어버린 벌건 얼굴의 남편이 모습을 보였어요. 예상치 못한 등장에 저도 놀랐고 부모님은 눈살을 찌푸리셨죠. 이 시간에 무슨 짓이야? 여긴 자네가 올 곳 아닐세. 아버지의 말에 남편은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그냥 아내랑 대화 좀 하려고 왔어요. 제가 오늘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속이 너무 답답해서요. 여보, 나랑 잠깐만 말 좀 하자. 순간 저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당신이랑 할 말 없어. 말은 내 변호사 통해서 하도록 해. 그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은 흑빛으로 굳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정으로 설득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도 느꼈던 모양이었어요. 넌 나를 이겨먹으려는 마음으로, 나는 너를 벗어나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어. 이제 더는 말 섞지 말자. 우리 이미 끝났어. 너도 알잖아. 제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그는 다시 돌아갔고 다음 날부터 한동안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혼 협의만큼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남편이 그럴수록 저는 작은 미련조차 말라갔습니다. 끝까지 구차하게 질척이는 모습 때문에 남편의 모습이 안쓰럽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그렇게 집착을 하는 모습 덕분에 감정 정리가 훨씬 쉬워졌죠. 이혼은 결국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은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제가 가진 수많은 증거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원하는 건 아무것도 제게서 뺏어갈 수 없었어요. 심지어 집조차 제게 유리한 쪽으로 재산 분할이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까지 정리가 되자 우리는 공식적으로 남남이 되었어요. 오히려 이혼한 후에 남편이 몇 차례 친정집으로 찾아왔지만 부모님께서 단단히 말하셨죠. 이제 다 끝난 사이야. 앞으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우리가 가만 안 둘 테니 돌아가게. 그제야 비로소 그는 완전히 제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전화번호도 차단해버렸고 혹시나 나중에 전 남편이 제 앞에 나타나 해코지라도 할까 걱정하신 부모님은 결국 이사를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요. 다만 한 가지 확신하는 건 그는 아마 평생 저와 이혼한 걸 후회하며 살아갈 겁니다. 반면에 저는 이혼을 인생의 실패가 아닌 제2의 전성기를 연 시작점으로 삼았어요. 돈도 명예도 제자리도 스스로의 힘으로 차근차근 이뤄가고 있고 이젠 더는 누구의 허락 없이도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젠 전 남편 따위는 있고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존중해줄 사람, 그런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